자, 온라인 서점에 고객 세분화를 합니다. 파이썬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를, 뭐, 많은 예제가 있지만, 아이리스, 타이타닉, 뭐, 이런 것들 가지고선 공부를 해봐야, 실제로, 실전에 이제 문제에 적용을 한다고 했을 때, 응용이라는 측면에서는 뭐 전혀, 너무 거리가 먼 데이터고, 그 다음에 문제 자체가 단순히 이제 기술적인 부분만 다룰 뿐이니까, 여기서는 파이썬의 기본적인 기능들 판다스하고 매트플립 그 다음에 SQL런의 클러스터링 정도까지 기본적인 것들만 활용을 해서 실제 문제하고 유사한 형태 온라인 서점에 이제 고객 데이터를 가지고 고객을 세분화하는 예제를 연수 삼아서 한번 같이 볼 겁니다. 보시면 이 예제는 블로그 포스팅으로 전에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탐색적인 고객 세분화 그래서 이제 서점 데이터 활용이라는 측면을 예제로 만들어 놨던 게 있는데 이제 블로그 링크도 있죠. 여기 이제 연습 문제를 파이썬 버전으로 이제 한번 바꿔본 겁니다. 여기서 이제 하는 건 우리 그런 거죠. 이제 고객 세분화라는 완전히 확정적으로 정해 놓은 업무 주제. 뭐 물론 이제 고객 세분화는 이제 고객 분석이라는 전체 틀 안에 들어 있는 거고, 고객 분석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빅데이터든 데이터 분석을 적용하는 뭐 전체 뭐 전 세계적으로 전체적인 업무 영역에서 한 절반 정도의 범위를 차지하는 매우 중요한 응용처죠. 자, 여기서 이제 고객 세분화를 온라인 서점이라고 가정을 하고 시각적으로 데이터를 탐색을 해서 마치 실전에서 하듯이 적용해보는 연습을 합니다. 뭐 순서로 보면 우선은 이제 전반적으로 고객 데이터를 집계를 해서 분포를 확인을 하는 작업을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드 방식의 세분화 그리고 클러스터 방식의 세분화 이 두 가지를 이제 진행한 다음에 세분화된 집단의 특성을 프로파일링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물론 이제 실제에서는 꼭 필요한 가장 중요한 대목이 그거죠. 이제 분석하는 과정을 거쳐서 찾아낸 집단 그 집단을 이제 대상으로 해서 뭘 할 거냐 이 타겟에 대해서 어떤 액션을 해줄 거냐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 부분을 이제 기획하는 데까지가 진행이 될 겁니다. 뭐 마지막 부분은 데이터 분석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업무적인 기획이 되겠죠. 자, 먼저 데이터를 로딩합니다. 이제 라이브러리 불러오고요. numpy, 그 다음에 matplotlib, 그 다음에 pandas, 당연히 세 개를 불러와야겠죠. 그리고 나서 뒤에서 쓰기 위해서 이제 polyfit 함수를 또 이제 라이브러리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뒤에 가면 이제 활용을 어떻게 되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rjit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놨어요. 이게 사용자 정의 함수인데 R에서 자주 사용하는 JIT 함수하고 기능이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점을 같은 자리에다가 똑같이 여러 번 찍는 게 아니라 점이 약간 분산되게끔 찍히게끔 해주는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어 놓은 거죠. 활용되는 건 뒤에 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데이터의 패스를 미리 지정을 해줘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 불러올 때는 데이터 패스 더하기 파일 이름 이 형태로 이제 와버리면 여러 번 파일의 위치를 반복해서 지정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자, 우리가 이제 지금 여기서 보는 데이터는 그림에서 봤던 것처럼 서점입니다. 서점, 온라인 서점인데 이 가상적인 온라인 서점이기 때문에 그 고객들의 패턴을 보여주는 형태의 데이터를 만들어 놓긴 했지만 참고하실 건 이건 진짜 데이터는 아닙니다. 자, 데이터를 갖고 옵니다. 여기 때 이제 read CSV, read underbar CSV 해서 앞에 지정했던 데이터 패스를 주고 그 다음에 파일 이름을 준 다음에 불러옵니다. 여기서 인코딩 옵션을 줬는데 인코딩 옵션은 CP949로 해서 한글을 불러오려고 하니까 인코딩 옵션을 줬었던 거죠. 유니코드 디코드 에러가 이게 이제 제대로 설정이 안 돼 있으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 에러 발생을 피하기 위해서 인코딩 옵션을 줬던 겁니다. 자, 이렇게 불러온 건 이제 CS1이라는 파일에 들어가고요. 그러면 불러왔으면 묻던 컬럼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구조는 어떻게 생겼는지, 그래서 뭐 컬럼은 몇 개, 레코드 수는 몇 개, 이걸 좀 확인을 해야 되겠죠. 보면 여기 이제 가상으로 만들어 놓은 건 20명, 그리고
컬럼은 총 14개가 있습니다. 그죠? 자, 내용을 실제로 보면 그 데이터 내용을 헤드로 이제 헤드 명령을 이용해서 한번 살펴보면 한지민 씨라는 고객명,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이 이름이 그대로 나오면 안 되죠. 원래는 이제 가짜 해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 이수민 씨, 염시훈 씨, 이 고객님들께서 여자 남자 등등인데 연령은 17세에서부터 다양합니다. 지역은 부산도 있고 서울도 있고. 자, 구매를 1년 동안 몇 번 했느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구매한 지 며칠 됐느냐, 몇 달 됐느냐 정도 되겠네. 그죠? 그런 건가요? 자, 그리고 구매 서적 수, 몇 권의 책을 샀어요. 금액은 얼마고, 그 다음에 서적이 아닌 다른 상품은 얼마나 샀을까요? 총 구매액은 얼마나 되고요. 그 다음에 관심 장르는 어떤 부분. 그래서 이 어떤 고객, 예를 들어서 한지민 씨는 지금 소설을 주로 사네, 그죠? 그리고 구매한 장르 수하고 관심 장르가 일치한다는 보장은 없죠, 당연히. 그래서 관심 장르는 고객이 표시한 부분, 구매 장르 수는 실제로 구매한 서적이 속한 장르의 수. 그 다음에 가입한 지 얼마나 됐는지, 몇 달 됐느냐, 12개월. 그리고 SMS를 받느냐, 안 받느냐. SMS를 안 받으면, 수신 동의가 안 돼 있으면 우리가 마케팅 한다고 했을 때도 접촉할 수 있는 수단으로 SMS를 사용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NAN, 그죠? 이거 이제 NAN은 빈칸이죠. 값이 없는 겁니다. 나라 넘버 이렇게 된 거죠. 자, 이 형태의 데이터를 미리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쓰면 되는데 한글 싫다 이거죠. 왜? 수시로 이제 인코딩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이건 뭐 R, 파이썬 어떤 분석용 도구로 쓰더라도 인코딩은 상당히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벌어지지 않게끔 하려고 컬럼 이름을 처음부터 아예 영문으로 싹 바꿔줘 버렸어요. 커스트 네임, 섹스, 에이지, 로케이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컬럼스 지정을 해서 컬럼 이름을 영문으로 하나의 리스트로, 파이썬 리스트로 만들어서 집어넣어 주죠. 그러면 이제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죠? non-books, amount-books. 이 1대1로 대응되는 거니까요. 자, 이렇게 바꿔놓고, 자, 먼저 이제 우리가 이제 전반적인 분포를 봅니다. 그래서 항목들 하나하나씩,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항목들 하나하나씩을 분포를 살펴보게 됩니다. CRM에서 우리가 고객을 분석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내용, RFM, 그 중에 리슨시, 최종 구매 후 기간입니다. 얼마 됐느냐? 그거하고 구매한 서적의 수 간의 관계부터 살펴봅니다. 여기서 이제 비주얼리 보니까, 시각적으로 보니까 아래처럼 차트를 그리게 됩니다. 플롯이죠. 근데 플롯인데 두 가지 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슨시하고 넘북스. 그래서 구매한 서적의 수량. 이 두 가지가 스캐터 플롯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중간에 이제 그 폰트를 한글에 표시하려면 이제 설정해 준 부분이 있는데, 요거 이제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스캐터 플롯을 그립니다. 하나의 컬럼, 그리고 나머지 하나 컬럼. 이 데이터 프레임 안에 있는 두 가지 컬럼을 불러다가 스캐터 플롯을 그리죠. 그래서 통상 우리가 그 매프롤립의 약칭으로 PLT라고 하는 그 관행적인 이름을 붙여주고, 알리아스죠, 일종의. 그래서 알리아스를 지정해주고 스캐터 한 다음에 두 개의 축, X축, Y축에 들어갈 컬럼들을 지정을 해줍니다. 물론 이렇게 넣어주면 볼 수는 있지만 이게 보기 깔끔하게 보이려면 이름을 따로 지정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기서 라벨 명령을 줬습니다. X 라벨, Y 라벨 해서 listen C 그리고 non-books 복사를 해서 넣었지만, 여기에는 필요한 형태의 다른 이름을 뭐 길게 좀 써줄 필요가 있으면 길게 써줘도 상관은 없겠죠. 컬럼 이름하고 1대1로 대응돼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show 명령을 이용을 해서 화면에 출력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 이게 지금 고객의 분포죠. 다만 여기서 이제 좀 주의할 부분은 뭐냐면, 같은 지점에 그 리슨시하고 넘북스가 똑같은 고객이 존재한다고 하면 같은 지점에 복수의 점이 여러 개가 더 찍혀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중간에 우리가 폰트를 지정을 하고 한글을 쓸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해서
그 폰트를 불러오기도 하고, 그죠? 폰트 프로퍼티스를 지정을 해줬는데, 요 부분이 설정이 제대로 되면 지금처럼 타이틀에도 한글 이름 표시되고, 그 다음에 X축, Y축의 라벨도 한글로 표시를 할 수가 있겠죠. 최근성, 그 다음에 구매 서적수,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여기 이제 그 두 번째 할 때는 이제 한글로 표시된 것뿐만 아니라 뭐가 있냐면 스캐터 플롯을 그리면서 S하고 알파를 지정해 줬습니다. S는 이 포인트, 이 점의 크기고요. 크기를 이제 변경을 해준 거고 좀 크게 하고 알파, 그래서 이제 투명도를 0.5 정도로 해서 많이 겹쳤다면 여기 짙은 색으로 표시된 거는 겹쳤기 때문에 이제 두 개가 짙은 색으로 표시가 됐죠. 그 얘기는 그 지점에는 고객이 한 명이 아니라 복수가 존재한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더 찍히는 부분, 뭐 2명, 3명 막 찍혀버리면 실제로는 고객이 100만 명도 될 수 있고 1000만 명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지점에 많은 고객이 존재를 할 수가 있겠죠. 밀도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때 지터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앞에 우리가 얘기했던 rgt라고 하는 함수는 사용자 정의 함수였죠. 우리가 이제 미리 지정해 놓은 거는 이 실제로 찍혀야 될 점 위치에서 약간 랜덤 함수를 이용을 해서 약간 틀어서 이동을 시켜갖고 딱 눈으로 봐도 이 지점에 사람이 여러 명 있다는 게 보이겠죠. 실제로는 값은 가운데 있는 한 군데에 딱 찍혀야 되는 거지만요. 그래서 함수를 컬럼에다 적용을 해줍니다. 여기 지금 양쪽 다 지정했지만 한쪽에만 적용을 할 경우에는 그쪽 축에만 그 지터 기능이 적용이 되겠죠. 자, 이건 이제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rgt, 그 다음에 s, 알파 요 옵션들을 바꿔가면서 이 그림이 잘 보일 정도로 시각적으로 보는 거니까 눈으로 한눈에 전체적인 구성이 보여야 되기 때문에 사이즈, 알파 적절하게 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점이 몇 개 찍히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말을 바꾸면 고객이 몇 명 있냐에 따라서 분포가 다른 모습으로 눈에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조정 작업이 꼭 필요하죠. 자, 이번에는 스캐터 플롯에다가 회기선을 추가를 해봅니다. 그러면 이 전체적인 관계가 시각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그려놓고 봐도 이게 반비례하는 관계인지 아니면 비례하는 관계인지 사실 눈으로는 바로 판단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조선으로 회기선을 그립니다. 회기선을 그려주기 위해서는 선형회기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폴리노미얼 피처스하고 리니어 리그레션 같은 부분들을 sklearn에서 가져옵니다. 임포트를 합니다. 자, 보시면 x축 리슨시고요. y축은 numBooks입니다. 책의 숫자죠. 그리고 회계함수의 차수가 1이면 이때는 단순 선형 회기 분석이 되겠죠. x축 하나에 y 이렇게 되는. 자, 회기 분석을 위해서는 make pipeline 이라는 함수 안에 폴리노미얼 피처스에서 디그리를 정해줍니다. 몇 차냐. 그 다음에 리니어 리그레션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되죠. 요 명령은 껍데기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 실제로 돌아갈 모델에 대해서. 이 껍데기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x하고 그 다음에 y를 집어넣게 되면, 그죠? x하고 y를 집어넣고 나면 이 모델이 파라미터를 계산을 하겠죠. 이제 공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fit 하고 x하고 y를 줍니다. 이때 이제 주의를 해야 될 게 array, 그래서 numpy의 배열을 사용을 하는데, numpy array를 사용하는데 x 값을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 그 자체, 이건 이제 컬럼이 되면 시리즈가 되겠죠. 그 파이썬에서는 그 시리즈를 그대로 넣는 게 아니라 배열로 바꿔서 집어넣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x reg y reg 해서 그 실제 x 값하고 그 다음에 x의 좌표죠. 그러니까 우리는 선을 그리기 위한 스캐터 플롯상에다가 집어넣고 그 다음에 추정한 값, 공식은 이미 모델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니까 선형회기식으로 여기에 xreg를 투입해서 모델을 통과한 다음에 계산된 결과값, 이게 지금 y값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직선에 대한 좌표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걸 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린다고 했을 때 먼저 해야 될 일은 당연히 스캐터 플롯을 그려놓고 스캐터 플롯에 뭐 라벨 같은 것도 다 미리 지정을 해놓을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누가 나와요? 플롯이 또 나와요. 이 플롯은 뭡니까? X축과 Y축 두 가지를 선으로 보여주는 점들이 쭉 찍히는 그 플롯이에요. 이때 미리 계산해 놨기 때문에 X레그하고 Y레그 이 두 가지 선형회귀식을 통과한 모델을 통과한 결과값이 좌표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컬러는 오렌지, 라인 스타일은 이런 이제 옵션까지 추가를 해 놓고 그림을 그려보면 이 형태가 되는 거죠. 보시면 주르륵 자 눈으로 많은 판단이 안 됐던 부분이 이제 명확하게 보여집니다. 윌슨 씨가 커지면 그죠? 구매한 지 오래됐으면 그러면 뭐 어떻게 돼요? 책의 구매 수량이 오히려 줄어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최근성이 낮을수록 구매한 지 오래됐을수록 구매한 서적의 숫자가 어떻게 된다? 많은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를 하면 오래됐으면 책을 덜 사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는 거네. 그죠? 여기서는 이제 그 일반적인 경우하고는 다르게 반대값으로 구해놔서 그래서 이런 그림 됐어요. 최근성이 크면 구매한 지 오래 안 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최근성이 크면. 그죠?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우리가 그 스캐터 플롯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변수들의 전체 영역을 설정을 하고 구성 분포로 본 다음에 두 변수 간의 관계를 살펴보게 됩니다. 물론 이때는 아직 우리가 어느 게 타겟 변수고 어느 게 안 타겟 변수고 이런 개념은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x1, x2 이렇게 보셔도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아직 뭐를 안 했냐면 방향 설정을 안 했어요. 뭐를 알고 싶다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뭐 둘 다 독립 변수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회기선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긴 했는데 이게 반드시 직선의 관계고 전체 영역에 해당하는 관계가 필요한 게 아닐 수도 있다. 만일 아니라면 이때는 뭘 바꿔줍니까? 디그리를 바꿔주죠. 그래서 차수를 복수로 늘려줘요. 2 또는 3 이런 식으로요. 보통 뭐 한 3차원 정도 되면 웬만큼은 전체적인 분위기를 파악을 하는데 충분해 보입니다. 여기서 이제 선형회귀 분석을 하지만 이게 이제 그 커브가 곡선의 형태로 나타나는 이유는 이게 이제 영역별로 따로따로 회귀 분석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결과를 종합해서 하나의 모델을 만드는 형태 로컬 리니어 리그레션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n 디그리에 3이 들어가면 모습은 이런 형태로 됩니다. 이 얘기는 윌슨 씨가 값이 커지면 이 전체 구간에서 앞쪽에서는 별로 차이가 없었는데 구매 수량이 서적을 구매한 수량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이게 윌슨 씨가 4 이상 되는 값부터는 급격하게 떨어지는 관계를 보여준다. 여긴 지금 샘플로 고객이 이제 20명 예제니까 20명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만은 실제로 봤을 때는 선명하게 이제 관계가 나타날 수 있겠죠. 여긴 조금 흔들렸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 참고해야 될 부분은 이게 마이너스 값을 가질 수 있느냐 넘버 오브 북스가 그죠? 구매 서적의 수량이 사실 실제로는 벌어지지 않을 일인데 우리가 이제 모델에 의해서 이 관계를 추정을 해내는 거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 값이 만일 더 커진다 그러면 음수까지 가는 관계가 나타나는 거죠. 자, 이런 건 이제 주의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여하간 최근성하고 구매 수량 간의 관계 보니까 직선으로만 보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 최근성이 큰 값을 가지는 구간에서는 급격하게 줄어들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데이터상으로는 일단 그렇습니다. 그죠? 물론 우리가 데이터가 부족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둬야 되지만요. 자, 이제 그 축을 좀 바꿔서 한번 볼까요? 서적 구매 수량하고 구매 금액 간의 관계를 보는데 이번에는 똑같은 방식을 씁니다만은 이 두 개를 X축하고 Y축을 바꿨기 때문에 책을 몇 권 샀느냐 그리고 금액은 얼마나 되느냐 상식적으로 이 둘 간의 관계는 굉장히 밀접하게 직선의 양의 관계일 것처럼
예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점을 찍어 보니까 그런 비슷한 모습이 좀 보입니다. 그죠? 이쪽에 이제 사람이 많기는 하지만 값이 커져도 어느 정도는 직선 근처에 가죠. 그죠? 눈으로 봤을 때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회귀 분석을 해서 선을 그려봤을 때도 직선의 관계처럼 보여요. 문제는 뭐냐면 이 직선이라는 게 얼마나 믿을 만한 거냐, 이걸 좀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뭘 쓰냐면 콜레이션을 사용을 합니다. 상관계수를. 그래서 이제 두 변수 간의 상관계수를 한번 구해봤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NP numpy의 correlation coefficient를 구하는 요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x하고 y 집어넣으면 바로 값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0, 1이라고 붙여놓은 거는 콜레이션이, 두 변수 간의 콜레이션이 매트릭스 형태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한 값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0번째 로, 그 다음에 첫 번째 컬럼. 그죠? 0에서부터 출발하니까 한 값만 출력하게끔. 그리고 나서 이걸 어디에? 스캐터 플롯 위에다가 텍스트로, 텍스트 명령 있죠? 여기 PLT의 텍스트 명령으로 표시를 해줬어요. 같은 방식으로 표시를 하나 더 합니다. 뭐를? 어쨌건 이 선을 그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형회귀 분석을 한 거기 때문에 이 선형회귀선이 전체 분포를 얼마나 설명하는지 이 변동을 R 스퀘어 값도 구해놨죠. 그래서 이 R 스퀘어를 구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R 스퀘어 미리 구해놔야 되겠죠. 그래서 R 스퀘어 값은 모델의 스코어, 모델.스코어 해서 회귀 분석할 때와 똑같이, 피팅할 때와 똑같이 그 x하고 y 값을 주고 스코어를 준 다음에 R 스퀘어를 구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화면상에 스캐터 플롯과 선형 회귀선 그리고 코릴레이션과 R 스퀘어까지, 그죠? 이게 너무 길게 나오는 게 싫어서 라운드 해서요. 소수점 세 자리까지 표시를 해줬습니다. 이제 한눈에 전체적인 관계를 알 수가 있겠죠. 아, 이건 뭐 상당히 코릴레이션이 높아서 직선의 관계라고 거의 봐도 무방해 보인다. 그리고 상당히 설명력도 높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차수를 한번 키워보면 이게 진짜 선형의 관계가 맞는 거야? 커브 형태로 피팅을 해보는 거죠. 디그를 3으로 줬더니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대부분의 구간에서 거의 직선에 가까운 관계라는 건 확인이 됩니다. 눈으로 봤을 때. 그런데 이 끝에서, 그러니까 책을 구매한 수량이 매우 많은, 20권이나 넘은 요 특수한 고객들 일부는 이 구간에서는 꺾어지는 모습이 좀 있어요. 아, 이렇다면 이게 전체 영역을 그냥 직선으로만 생각할 일은 아니겠구나. 보조선임 회귀선 봤을 때 구매 수량이 증가한다고 해서 금액이 무한정 증가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무조건 그럴 거라고 확신하면 안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겠죠. 자, 여기 굉장히 주의해야 될 대목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분석을 하고 적용을 하려고 했을 때 그 쉽게 너무 단순화시켜서 일반화시키려고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예제가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또 생각할 부분이 있어요. 단순히 뭐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 파이썬 스크립트를 쓰고 모델링 하는 기술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업무에 적용을 하려고 하면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특히 CRM이다. 그렇다고 보면 어떻게 고객한테 어떤 액션을 줄 거냐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흔히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고객의, 자, 앞서 나왔던 그 한지민 고객이 있다고 쳤을 때 그 고객의 구매 수량이 한 중간쯤 된다고 쳤을 때 이걸 2배로 늘리면, 그 사람의 구매 수량이 2배로 늘어나면 금액도 정확하게 2배로 늘어날 것이냐, 그 의미를 여기서 이 데이터 분석이 그대로 담고 있다? 100%는 아니다 이거죠. 그죠? 금액이 100% 2배가 된다는 얘기는 아닐 수 있어요. 왜? 한지민 고객은 서적 구매 수량이 2배가 됐을 때 어떻게 됐을지에 대한 예제가, 그러니까 과거 데이터가 우리가 가진 데이터 안에 있었던 적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정도는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게 진짜로 2배가 될 거라고 믿는다? 금액조차 그거는 보장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증된 내용은 아니다 라는 부분에는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약간 이제 축을 바꾸는 건데, 보시면 책의 구매 수량을 가지고
뭐를 나누면 구매 금액을 나눠요. 그럼 뭐가 만들어지죠? 그러면 평균 단가가 구해지겠죠. 얼마나 비싼 책을 주로 샀느냐 하는 의미를 담은 변수로 바뀝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이거를 파생 변수라는 이름으로 또 얘기를 하죠. 파생 변수. 이미 계산된 하나의 변수에 추가적인 변수를 어떤 공식 또는 어떤 조건을 적용을 해서 새로 생성해낸, 그죠? 데러베이션이 되는 거죠. 자, 이 파생 변수를 사용하게 되면 모습이 달라집니다. 이제 축을 그 금액 대신에 뭐를 쓰냐면 유닛 프라이스를 써요. 이때는 어차피 우리가 이미 파악해놨던 선형적인 관계가 존재를 한다고 봤을 때 단가라는 형태로 축을 바꿔서 단가에서는 차이가 많이 나는, 그죠? 그러니까 구매 수량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된 거는 그거는 뭐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중복이다 이거죠. 상당히 많이. 그래서 그거 외에 그 남은 부분만 보기 위해서 파생 변수인 단가, 그 책을 살 때 한 번에 얼마, 한 권당 얼마 정도의 금액을 사느냐를 그 Y축에다가 집어넣어서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이렇게 살펴보면 구매 수량이 늘어나면서 단가가 줄어드는 모습이 이제 디그리를 3으로 설정을 했으니까요. 보여집니다. 자, 전체적으로는 늘어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렇게 꺾어진 관계가 존재를 한다라는 게 확인이 되네요. 그죠? 자, 이렇게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 파생 변수를 대입을 해서 시각적으로 분석을 할 때도 여러 가지 그 가능한 그 후보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이건 중요한 파인딩일 수도 있습니다. 일정 지점을 지나면 평균 단가가 계속 늘어나지는 않는다 하는 거. 자, 이번에는 똑같은 그림에다가 성별을 구별을 해봤어요. 그래서 여성은 빨간색으로, 그 다음에 남성은 파란색으로. 그래서 보면 똑같은 그림이었지만 여기 찍힌 점이 빨간색인 것들은 여성 고객들입니다. 자, 보면 파란색인 남성들하고 여성들이 동일하냐?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이때 이제 조금 더 확장을 해서 본다고 하면 두 가지를 그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남성의 커브하고 여성의 커브를 동시에 그려서 따로따로 그린 다음에 위에다 얹어서 두 개가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이제 참고로 보시면 Y림을 설정을 할 때 Y축을 어디서부터? 0에서부터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최대값에 105%, 1.05를 곱해서 요 레인지가 자동으로 전체를 보여줄 수 있게끔, 그리고 0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이 변동의 폭이 그렇게 크지 않아 보이게끔, 그러니까 정상적인 실제 값으로 보일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게 그 만일 이 밑에 그 최저값이, 그러니까 최소값이 그 높은 값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설정이 이런 식으로 이제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만 확대해서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통계적인 오류, 시각적인 오류가 해석상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처럼 착오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일부러 이게 0에서 출발을 해서 최대값 근처로 맞춰서 전체 영역을 볼 수 있게끔 설정을 해줬습니다. Y림 이용해서요. 그리고 최저값에 대해서, 최소값에 대해서는 보조선을 그려서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라는 의미를 추가를 해줬죠. 자, 이런 보조선들은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최종 보고서 용도뿐만 아니라 시각적으로 분석해 들어가는 과정에서 중간에 분석가 자체가 스스로가 전체 그림에서 패턴을 찾기 위해서 이 보조선은 상당히 큰 기여를 해줍니다.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혼동을 줄여줍니다. 이거 똑같은 색을 칠해버리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여기는 회색으로 표시를 해줬죠. 자, 이번에는 주석을 달아줍니다. 똑같은 내용이었지만 텍스트 명령을 이용을 해서 주석을 달아줬어요. 여기서 색깔이 분석가가 본인이 알지만 본인도 다시 그림을 봤을 때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사이즈는 그 볼륨이 얼마 되는지, 뭐에 대한 볼륨이냐면 책이 아닌 다른 종류의 상품들을 구매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색상은 앞서와 똑같이 여성이 빨간색이라고 표시를 해준 거죠.
이제 뭐 법례를 따로 복잡하게 달지 않더라도 텍스트를 이용해서 내가 필요한 내용들을 메모로 같이 해주면 혼동을 많이 줄여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인 분포를 탐색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리드 기반의 고객 세분화로 넘어갑니다. 고객 세분화 이제 크게 보면 방법상 이제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지죠. 하나는 그 지금처럼 이제 시각적으로 표현한 영역에서 선을 그려서 어떤 영역 이렇게 자르는 거죠. 뭐 중간보다 큰 또는 그 상위 30%보다 큰 이런 식으로 이제 영역 설정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그리드 방식의 고객 세분화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리드 방식으로라도 뭔가를 나누려고 하면 고객을 나누려고 하면 어느 정도는 그 아주 구체적이지 않다 치더라도 대략적인 목적이 존재를 해줘야 이게 선을 그려서 고객을 구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교차 판매라는 관점을 뭐 염두에 두고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적을 구매한 사람한테 서적이 아닌 거를 사라고 권유를 하려면 이 두 가지 이제 축을 설정을 하고 그 안에서 어느 지점에서 끊을 건지를 결정을 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겠죠. 보시면 여기에 서적을 구매한 수량하고 서적이 아닌 금액이죠. 서적을 구매한 금액하고 서적이 아닌 나머지 종류의 상품들을 구매한 금액 이 두 가지를 X축과 Y축에 표시를 했어요. 물론 여기 이제 색상으로 그 성별을 구별했습니다만 그거는 중요한 문제는 아닌 거고 전체 지금 그림 안에서 보면 이게 그 책을 한 17만 원 정도를 넘어가면 이 정도가 돼버리면 여기는 지금 그 책을 많이 사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 책이 아닌 다른 종류의 상품들도 많이 사는 고객들 있죠. 이 고객들은 이미 그 양쪽을 많이 사고 있기 때문에 이게 크로스셀링을 위한 교차 판매를 위한 타겟으로는 적합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서적은 많이 사지만 서적 외에는 구매를 잘 안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크로스셀을 위한 타겟이 되겠죠. 이렇게 시각적으로 기준점을 설정을 해서 영역을 한정한 다음에 우리가 크로스셀 타겟으로 갈라내는 거죠. 이제 이 설정된 영역은 타겟팅 그리고 이 구분선은 일종의 그리드 기반의 고객 세분화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좀 크게 보여주려고 이 영역이 설정됐다고 하기 위해서 사이즈를 좀 키워줬어요. 오렌지색으로 텍스트를 크로스셀 타깃이에요 하고 사이즈를 30 정도로 좀 크게 줬습니다. 여기서 라인 스타일을 마이너스 2개를 준 건 이렇게 이제 점선으로 표시할 수 있게끔 하는 옵션입니다. 자, 똑같은 거지만 이번에는 어마운트 북스하고 어마운트 남북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그려봤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대각선으로 섰네요. 그죠? 그래서 요 정도, 요 부분 크로스셀 타겟은 이 정도 근처가 그러니까 책을 너무 많이 샀다? 아니죠. 책을 너무 적게 샀다? 아니죠. 그래서 여기 크로스셀 타겟은 요 정도가 됩니다. 이게 거의 직선관계로 이렇게 보여지는 이유는 뭐냐면 합계가 어마운트 북스하고 난 어마운트 북스하고 합계가 1이기 때문이겠죠. 그죠? 왜냐면 레이쇼로 바꿨으니까요. 이게 그런데 실제로 이제 여기 점 찍힌 건 직선이 아닌 이유는 지터 함수를 사용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죠? 사용자 정의 함수를. 자, 이번에는 구간을 amount books 그 다음에 number of 장르 해서 이번에는 교차 판매가 아니라 업셀링을 위한 타겟을 구하는 방법을 해보려고 합니다. 색깔은 연령으로 표시를 했고요. 그렇죠? 다음에 그림상에서 보시면 책을 산 금액이 아주 많지는 않은데, 그죠? 그런데 장르는 꽤 여러 개를 샀어요. 그러니까 꽤 여러 장르를 사고 다양하게 책을 사지만 그런데도 금액이 많지를 않다. 이 사람들은 금액을 좀 올리는 오퍼링을 열심히 해줄 필요가 있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그려졌는데 우연인지 아니면 필연인지 몰라도 연령으로 보니까 나이가 많은 고객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이가 많으면 빨간색 쪽으로 칠해질 수 있게끔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조금씩 이게 딱 두 가지 색으로만 표시가 되는 게 아니라 빨간색 쪽으로 갈수록 나이가 많은 고객들 그렇게 표시되게끔 해준 거죠. 다시 한번 보면 여기에서 최대값으로 각 값들을 나눠서 그죠? 이걸 가지고선 색깔을 칠할 때 스캐터 플롯 안에다가 좌표로 지정을 해줍니다. RGB를 나타내는 레드, 그 다음에 그린, 블루 세 개에서 1에서 0 사이에 들어가는 값술로. 그래서 이제 이쪽하고 이쪽 레드하고 그 다음에 블루가 반대 값으로 가지고 있으면 이때는 색깔이 점점 더 값에 따라서 색깔이 점점 더 빨간 쪽 또는 파란 쪽 양쪽에 그 연속된 그 색깔의 스펙트럼으로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표시가 된 겁니다. 파란색은 젊은 쪽, 그 다음에 중간쯤, 그 다음에 빨간색은 나이가 많은 이렇게 표시가 된 거죠. 자, 지금처럼 이제 시각적으로 영역을 설정을 합니다. 그 이제 교차 판매 타겟이든 업셀 타겟이든 설정을 했으면 그 기준선 영역에 해당하는 요 구간이었다고 치면 요 구간에 해당하는 고객을 추출을 합니다. 그러려면 판다스에서 조건을 줘서 0.7 퀀타일로 그죠? 값이 큰 데서부터 시작해서 0.7 지점까지 안에 들어가는 고객 그 다음에 0.8 요 두 레인지 안에서 그죠? 해당하는 고객들만 추출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 사람이 나왔네요. 민지와 시어에서 이정호 씨까지 세 명의 고객이 그죠? 그리고 데이터를 실제로 보면 이 사람들이 연령은 어떻고 그 다음에 윌슨 씨는 어떻고 이 프로파일을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건 이제 시각적으로 확인해 봅니다. 세 명이었기 때문에 민지와 윤지훈, 이정호. 이번엔 이제 마켓 차트를 이용을 했어요. 바 함수를 이용을 해서요. 그래서 고객 이름 주고 그 다음에 구매한 수량 책을 산 숫자죠. 표시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전체 고객의 미디언 그 다음에 전체 고객의 평균 고값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그 책을 구매한 수량은 3명 다 높은 거죠. 그죠? 차이가 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비율로 보면 여성 비율이 전체보다는 조금 더 높아요. 사실 이제 숫자가 굉장히 작다 보니까 샘플이라서 그렇긴 한데 약간 차이가 나니까 여성 상품을 찾아서 제안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들을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차트를 그리는 게 끝이 아니라 차트를 그리는 과정에서 이런 아이디어들을 자꾸 생각해내는 게 우리한테는 중요하겠죠. 자, 그래 놓고 실제로 먹히는지는 테스트 캠페인을 진행을 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죠? 자, 인원수를 성비를 확인을 하는 작업도 할 수 있고요. 전체에서 인원수를 보니까 7대 3이에요 하고 이렇게 할 때는 이제 value count라는 함수에 normalize 옵션을 true로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판데스에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꾸기 위해서 reset index 한 다음에 순서는 성별 컬럼 기준으로 해서 정렬을 해서 보여준 겁니다. 물론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박스 플롯이 또 등장을 할 필요도 있겠죠. 여자, 남자, 각자 해서 이건 좀 건너뛰기로 하고요. 자, 이번에는 클러스터링을 합니다. 클러스터링을 해서 앞에 건 이제 그리드 기반의 세분화였으니까 이번에는 클러스터링을 사용해 봅니다. 스케일런의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서 뭐 방법은 별건 없어요. 우리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서 수치 형식으로 되어 있는 여기 지금 사용할 건 K-means 방식을 사용을 할 거니까 K-means에 투입할 수 있는 수치형의 변수들을 임의로 고르는 거죠. 임의로 골라서 이 데이터셋을 따로 뽑아 놓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모르겠으니까 이거 한번 지금 선정한 변수들이 숫자가 맞는지 확인을 합니다. dtypes 옵션을 이용을 해서 프린트를 해보면 이 컬럼들은 전부 다 int 64로 되어 있는 인티저 숫자들입니다. 그죠? 자, 보시면 다 숫자들이죠. 자, 이제 뭐 실제로 K-means 임포트를 하는데 K-means를 임포트를 하고요.
sklearn에서의 클러스터의 k-means를 가지고 오고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 프레임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이제 하고 나서 값을 바꿀지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새로운 컬럼 추가하거나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카피 명령을 이용을 해서 복제를 합니다. 그러면 원본이 cs2라는 데이터 프레임의 값이 바뀌질 않죠. 그리고 클러스터링은 이 df4 kmm k-means 모델 요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 클러스터링을 할 거예요. 여기서는 타입을 변경을 한번 해보는데 어차피 수치형이라서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작업이었어요. 혹시나 해서 안전장치로 넣어놨을 뿐입니다. 자, k-means로 클러스터링을 하는 그 명령은 뭐 매우 단순해서 클러스터의 숫자만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시드를 고정시켜주는 정도 외에는 특별한 어떤 뭐 해야 될 설정해야 될 값이 별로 없죠. 그래서 클러스터를 3개로 해서 KMM1이라는 모델을 만들었고요. X 값을 다시 대입을 해주면 그러니까 우리 데이터를 어레이 형태로 되어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다시 대입을 해주면 피팅이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KMM1의 값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KMM1의 라벨하고 그 다음에 카운트 이런 것들을 라벨, 카운트 이 두 가지 변수에다가 받아다가 이제 이걸 써야 되겠죠, 그죠? 자, 색상을 지정해 줬습니다. 브라운, 카키, 실버. 뭐냐면 세 개의 집단으로 클러스터를 만들려고 했으니까 만들어지겠죠. 만들어지면 그 녀석들한테 이름을 붙여주고 싶었어요. 아예 색상 이름을 활용하면 개수가 작은 경우에는 굉장히 단순하지만 직관적으로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표현했을 때도 저 색상을 그대로 쓸 수 있고 클러스터 이름도 그 알리아스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색상을 3개로 하나의 리스트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차트를 그릴 때도 컬러를 그대로 불러다 쓸 겁니다. 라벨 바플롯에서 X축 값, 그 다음에 커스트 카운트, 고객이 몇 명 속한 집단이냐. 그래서 보니까 브라운에는 2명, 4명, 그 다음에 12명, 그죠? 그 다음에 이쪽에 4명, 이렇게 구성된 클러스터가 생성된 거를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실제 값은 이 형태로 돼 있었는데 표시를 바플롯으로 이 형태로 해서 2개의 작은 집단과 큰 집단 하나로 클러스터링 완성이 됐구나 하고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클러스터링 끝났어요. 근데 이제 클러스터링 끝나고 나면 클러스터 방식이었던 아니면 그리드 방식이었던 세분화된 집단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집단의 특성을 확인을 해야 되겠죠. 이게 이제 고액 세분화에서 우리가 프로파일링이라고 부르는 대목입니다. 이건 어떤 규칙이 있고 뭐 어떻게 해야만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원하는 대로 가면 되는 거죠. 우리가 클러스터에 대해서 궁금한 거, 클러스터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구조는 어떻게 돼 있고 구성은 어떻게 돼 있고 이걸 이제 다학적으로 살펴보는 작업을 우리가 프로파일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미를 이해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그룹된 건지. 자, 색상은 라벨즈 그래서 클러스터가 1번, 2번, 3번 어느 거냐에 따라서 표시하게끔 해주고요. 그 다음에 표시될 스캐터 플롯의 사이즈를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며칠 샀냐, 그 다음에 장르는 얼마나 되느냐 이걸 가지고 두 축을 설정을 했고요. 색상은 앞에 지정했던 대로 클러스터로 색상을 지정합니다. 클러스터별로 다른 색깔이 칠해지게끔 사이즈와 알파를 지정을 해주고요. 왜? 스캐터 플롯이니까 여기서도 겹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여기 RZ 함수를 적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만들어진 그림이 이거죠. 여기 이제 고객들 전체가 있는 거고요. 그 프리퀀시하고 북 장르가 얼마나 다양하냐 이 두 가지 축으로 놓고 봤을 때 고객들이 표시가 됐는데 색깔이 각기 다르죠. 클러스터 1, 2, 3에 따라서 다른 색상이 칠해졌습니다. 여기가 이제 세 번째 클러스터, 그죠? 여기가 브라운 클러스터 이렇게 보이죠? 자, 구성이 이렇게 돼 있구나. 그러니까 프리퀀시가 높은 집단과 그 다음에 프리퀀시는 낮으나 다이버시티가 높은 집단, 그 다음에
frequency, diversity 모두 낮은 집단. 이렇게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눠졌구나. 클러스터들은 브라운, 카키, 실버라고 부를 것이다. 이게 이제 그 한 그림으로 표현이 됐죠. 자, 여기서 이 오렌지색으로 칠해진 보조선은 뭘 나타내느냐면 미디안입니다. 그래서 X축과 Y축의 미디안 값, 중위수가 어디쯤에 있는지. 그래서 보면 이쪽이 꽤 높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프로파일링이 꼭 이렇게 시각적으로만 되는 건 아니고 약식으로 이제 일괄 처리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클러스터링에 투입했던 변수에 한정되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할 수도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거를 한 번에 평균이나 중위수 같은 것들을 구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룹 바이 명령을 사용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사용할 데이터 셋에다가 클러스터의 코드를 모델로부터 꺼내서 집어넣어주고 그러면 이제 컬럼이 하나 추가가 됐기 때문에 이 클러스터라고 하는 컬럼을 기준으로 그룹 바이를 하면서 평균, 중위수, 최대값, 최소값 등을 생성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화면에다 출력을 해본 거죠. 보시면 클러스터 0, 1, 2 그리고 순서는 브라운, 카키, 실버인데 브라운, 카키, 실버가 각각 고객이 4명, 12명, 4명 있는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11, 4.8 그죠? 그 다음에 책 구매 금액이 30만원, 17만원 이런 식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특성이 다른 집단들이다 하는 것을 숫자로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숫자가 많다 보면 한눈에 이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시각적인 도구를 같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놓고 개별 고객이 사실 뭐 몇십만 명 된다고 하면 그 고객들을 다 점으로 찍는 거 대신에 그룹별, 그래서 우리가 집계한 값 이걸 가지고선 다시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보시면 여기는 브라운, 카키, 그 다음에 실버 이 형태의 그룹의 센터를 뭘로 구하냐면 평균으로 구해서 그죠? 평균으로 구해서 센터를 가지고 좌표를 설정을 하고 그룹별 좌표죠. 센터를 설정을 하고 그 지점에 얼마나 많은 고객이 그 집단에 속해 있는지 클러스터에 속해 있는지를 가지고 사이즈까지 지정을 해서 이 집단은 둘 다 안 사는 집단이고요. 토탈 금액도 작고 장래 다이버시티도 작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금액도 큰데 다이버시티도 비교적 높은 편이고 여기는 다이버시티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금액은 크게 크지 않은 집단 이렇게 클러스터가 가진 특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봤을 때는 어마운트 토탈과 다이버시티 그 다음에 아까는 프리퀀시를 썼었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똑같은 그림이 아니죠. 자, 이렇게 하면 프로파일링까지가 됐어요. 그럼 사실은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거의 다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어떤 고객들이 매력적인 집단인지가 눈에 보였기 때문에 그 집단에 대해서 뭘 해주면 되겠다? 여기서부터 이제 사람이 생각해낼 부분이에요. 그런데 프로파일링을 조금 더 해보고 싶다 생각을 했을 때 여러 가지를 해볼 수 있죠. 클러스터링의 영향이 컸던 변수를 디시전 트리를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찾아내는 방법도 있었어요. 그래서 보면 어마운트 북스하고 어마운트 토탈이 클러스터가 어딘지를 구별해 주는데 가장 영향이 큰 두 변수예요 하는 것을 트리를 이용을 해서 찾아낼 수도 있겠죠. 이제 트리에서 변수 중요도를 한번 뽑아 보니까 디시전 트리의 변수 중요도를 뽑아 보니까 어마운트 북스하고 토탈이 0.66 정도에 하고 그 다음에 0.35 정도로 이 두 개가 중요도가 높았습니다. 그죠? 물론 이 중요도는 트리 생성된 걸 가지고 만들어집니다. 분집 프로파일링을 조금 더 하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그 앞에 이제 두 개를 따로따로 그렸었는데 고객별로 그리는 거하고 점을 스캐터 플롯을 그리는 거하고 그 다음에 클러스터별로 스캐터 플롯을 그리는 거 이 두 가지를 다 쓸 수 있는데 이걸 오버레이 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지금처럼. 그래서 여기가 집단인데요. 사이즈가 이만큼 되고요. 여기가 집단인데요. 그리고 여기는 사이즈가 커요. 이런 식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설명을 충분히 달아줄 수도 있겠죠. 이렇게 노트에서. 자,
여기까지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거의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진짜 CRM 액션, 그러니까 업셀이 됐던 크로스셀이 됐던, 그렇죠? 또는 고객 유지가 됐던 어떤 액션을 이제 할 것인지, 누구를 대상으로, 그 리스트업도 됐고 프로파일도 됐고 그룹핑도 됐죠, 그죠? 실전에서는 가장 중요한 대목이지만 이 부분은 지금 샘플 데이터이기 때문에 각자의 몫으로 넘기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판다스, 그 다음에 매트프롤립, 그리고 SK런의 클러스터링 기능 정도를 사용을 해서 대략적으로 고객을 세분화하고 그걸로부터 특성을 파악해낼 수 있는 분석 작업을 CRM 영역에서 하는 과정을 한번 같이 쭉 살펴봤습니다.